자, 오늘은 3페이지인데 너네들 1페이지 영상은 엄청 많이 보고 2페이지 영상은 길다고 별로 안 봤더라. 어? 그래서 2페이지 내용에서 그 프린트 친 부분 좀 위주로 보시고 그거 영상 다 몇 분 봤는지부터 나와요. 네, 평균 2분 봤더라고요. 20분짜리인데.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짧고 이제 그렇게 볼 거고, 그거 중간중간 영상 많아서 그런 거니까 좀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3쪽 할 차례인데 내가 얘를 이렇게 좀 귀여운 거 보여주려고 갖고 왔는데 차를 자꾸 넘어져서 안 되겠어. 치워. 자, 국토와 국토 인식 보겠습니다. 자, 국토의 의미는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며 민족 생활에 양식이 담겨져 있다라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양식이 담겨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국토 인식을 이용하는 태도나 방식으로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변화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갈 사상은요, 풍수지리 사상이거든요. 자, 풍수지리는 바람 풍자의 물수를 이용한 사상이다 라고 그래서 의미를 보게 되면 일단 산줄기와 물줄기의 흐름에 따라서 땅속의 기운이 모아지거나 흩어진다고 보는 사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물줄기와 산줄기가 자, 그래서 산줄기와 물줄기에 따라서 산과 물이 이 바람의 방향을 결정짓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서 기운이 모이거나 흩어진다라는 우리나라 전통 사상이에요. 자, 영양은 도읍지 선정. 뭐 그 서울 처음에 그 한양을 도읍으로 선정할 때 이제 뭐 스님 데리고 가서 풍수지리 보면서 결정했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뭐 그 전에는 이제 더 명당으로 꼽혔던 것이 지금 저기 계룡산 그쪽이 뭐 풍수지리의 명당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것 자체가 다 이런 풍수지리 사상에 따라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성계의 명을 받은 무학대사는 팔도 강산을 직접 누비며 풍수를 살폈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다. 그런데 경기도 삼각산 인근에서 한 노인의 말에 도읍을 결정하는 큰 단서를 얻게 된다. 노인은 여기서 십리만 더 가라, 서쪽으로. 그래서 이제 십리를 더 가니 과연 새 도읍지가 될 만한 땅이 나타났는데 거기가 고려 때 난경, 이게 서울이죠. 무학대사가 십리를 더 가서 이제 궁궐터를 이제 찾고, 하지만 조선 왕실을 짓는데 사대부와 무학대사 간의 다툼이 벌어졌다. 조선 왕궁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산맥의 큰 기운을 관장하는 주산과 나머지 산들이 주변을 둘러싸여 있는 형세. 이때 왕실이 바라보는 방향의 산 기운에 따라 길흉 화복이 갈리기에 벌어진 다툼이었다. 개인의 주거지 밑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택리지라는 책을 통해서 뭐 그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흔히 쓰고 있는 게 이 묘자리를 나타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영향은요, 도읍지 선정, 개인의 주거지 이런 얘기 봤었고, 동족촌과 배산림수 취락에 입지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 땅의 기운을 보충하거나 보수하는 비보풍수라는 게 있습니다. 비보풍수. 자, 이 비보풍수는 이제 비보와 압송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비보는 땅의 기운에 허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고, 압승은 땅의 기운이 강한 것을 누르는 것이야. 풍수 사상에 따르면 관악산은 화기가 충만한 산으로 장작이 타는 듯한 불꽃 모양의 산이라 전해진다. 그렇기에 무학대사는 관악산을 바라보고 왕실을 짓는다면 화재와 같은 재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 주장했다. 무학대사의 경고에도 관악산을 바라보고 지어진 궁궐에서는 쉼없는 분란이 일어났다. 이방원이 일으킨 왕자의 난, 조정 내에서의 다툼까지 바람잘 날이 없는 나날들이었다. 게다가 조선 왕실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사건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 무학대사의 화기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 왕실에는 관악산 정상에 물을 상징하는 단지를 묻었다. 물의 기운이
관악산에 화를 시켜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기 궁궐 안에는 경회루를 건축했는데 경회루 주변엔 연못으로 조성하여 화기가 엄습할 수 없는 비보 풍수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뿐 아니라 궁궐 안팎으로 물을 상징하는 용이나 물 숫자를 적은 문양의 소품이나 깃발들을 배치해 화의 기운을 식혀내고자 했다. 자, 그래서 이 비보풍수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얘기가 써 있고요. 오른쪽 보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명당이라고 그러니까 선 꼽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풍수지리를 몰라도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배산임수 이런 얘기 하죠. 이런 게 풍수지리의 예인데 앞에는 이렇게 객수라는 물이 흐르고요. 뒤에는 주산을 있고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근데 이 배산임수라는 것 자체는 인간 생존 문제와 가장 맞닿아 있는 거지. 그래서 앞에 물이 흐르면 근데 이제 막 먹을 때 먹을 거 있으면 막 기분 좋잖아. 치킨 앞에서 막 집 딱 들어갔는데 엄마가 치킨 시켜놨다 딱 했어. 그럼 뭐 행복하잖아. 그런 것처럼 앞에 가장 생존에 필요한 먹을 게 있고 등 뒤에 주산이 있어서 여기서 나무도 가져오고 뭐 땔감도 갖고 오고 먹을 것도 잡아오고 이런 것도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북쪽에서 찬바람이 많이 들어와. 근데 이 찬바람은 사람한테 이제 뭐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좋진 않죠. 그래서 그 찬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산 뭐 이런 게 이제 포함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 보면 뭐 자총용 우베코 뭐 이런 게 이제 나타나게 되고 명당수 뭐 해서 이런 식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 게 이 풍수지리의 명당이다라는 거죠. 그냥 뭐 이런 거 있어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3번 보면 고지도를 통해 본 조상들의 국토인식이라고 써 있어. 그래서 조선 전기는요 특징 국가에서 무슨 목적으로 제작을 하겠냐면 통치 뭐 관리의 목적으로 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에 이성계가 딱 이제 나라를 왕조를 세웠어. 그럼 내가 이제 주인이 됐으니까 내가 어디를 다스리고 이 땅이 내 땅이다 이런 거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통치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고지도를 그 당시에 이제 다 갖추게 되는 거야. 그 첫 번째 예시로 써 있는 게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런 게 써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죠. 그다음에 팔도지도, 동국지도, 방역지도, 천하도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 이런 지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특징이 뭐다? 조선 전기에는 국가에서 통치 목적으로 제작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조선 후기 때에 들어와서 이제 국가에서 하던 일을 누가 하기 시작하냐면 민간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정교화된다라고 얘기가 써 있는데 이거는 실학이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가 되고 청나라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서양에서 썼던 실용적인 그런 과학 기술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지도를 통해서 뭐 실학의 영향을 받아서 뭐 정교화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민간 사업에서 이제 상업이 활성화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흥선대원군이 보부상을 조직을 이용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상업이 발달하게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 없는 걸 팔아야 돼. 그러니까 그 없는 걸 멀리서 구해 와야 되는데 필요한 게 뭐였다? 지도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민간에서 많이 유통이 되기 시작해요. 얘가 동국지도와 대동여지도가 있는데 역시 대동여지도가 두 번째로 많이 언급이 되는 거겠죠. 첫 번째 지금 사진 보면 이 지도 있죠. 이게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입니다.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의 특징은요.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중국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거는 중화사상이라는 게 나타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중화사상이라는 건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 뜻이고요. 이 첫 번째 그래서 이 지도에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를 뒀다? 중국을 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성계 나라를 세우고 나서 이 중국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잖아. 그래서 4대 정책을 시작하긴 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원래 변방에 있던 장군이었는데 자기가 뭐를 해야 돼? 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백성들이 인정을 해주지만 더 명확한 방법은 더 센 나라가 그래 너 왕해 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화사상을 의도적으로 이제 더 부각시킨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도에서 가운데를 중국을 넣고 그다음 또 다른 특징 두 번째 보면 우리나라가 어때요? 매우 커요. 그래서 이거를 소중화사상이다 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1등은 중국이고 2등은 우리나라야.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이제 중심이 되는 나라다 라는 얘기가 써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소중화 사상 이건 중국을 크게 하고 우리나라를 크게 하는 특징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세계 지도인데 어디가 표현되냐면 유럽, 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조선 전기에 서부 지역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온 정보인데 어찌됐든 이렇게 보면 가운데 아프리카 가운데 호수도 있어. 이거 빅토리아 호수 얘기하는 거고 아라비아 반도 모양은 실제 반도 모양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렇게 생긴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또 다른 특징은 여기 보면 일본 보세요. 크기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커요. 근데 실제 지도에서는 더 작게 표현되고 위치도 원래는 이렇게 돼야 이런 모습에 돼야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조금 대충 그려놓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이제 이 지역의 특징이고, 자, 이 오른쪽에 보면 이 지도들 보이죠? 팔도 지도랑 천화도인데 이 지도는 교과서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서 같은 경우에 이 천화도가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거는 천화도는요 같은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지만 이게 지금 실제 어떤 나라의 모양을 띠는 게 아니지. 동그란데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 막 섬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모습을 띠는 게 아니라 관념도라는 거야. 이 관념도는 내 생각을 내가 상상하고 있는 지도를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본섬을 중심으로 주변에 바다들이 있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지명을 하는데 여기에는 뭐 손이 여러 개 달린 수인국, 털 달린 뭐 민족, 뭐 머리가 뭐 다 동물의 뭐 그런 곳, 그다음에 뭐 여인들만 사는 곳 이런 식으로 막 표현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는 도교적인 관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천화도를 제작했던 사람은 도교 사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사람이 그 사상을 기반으로 내가 생각하는 지도를 그렸다라는 거지. 그런데 관념도는 생각을 그리는 거잖아. 근데 조선 전기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 사상을 했었냐면 이 중화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이 3번에는 중화 사상이 드러나요. 왜냐면 이거 중국이 아니죠? 중화죠. 여기 가운데 보면 이게 중국이에요. 여기 튀어 나온 게 한국이야.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은 그려놓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상상을 통해서 채워 넣었다. 그래서 관념도며 도교적이고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 그리고 좀 더 심화로 얘기하면 가끔 이 두 개 비교해서 둘 다 중화사상의 공통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중화사상을 벗어났다라고도 주장하는 그런 인용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화사상은 지금 이런 식으로 아예 중국을 세상의 중심이다 표현한 관념도에서 더 쓰는 거고 이 지도는 그래도 모양 자체가 되게 실제적으로 모양은 본따지 않았냐. 그러니까 중화사상 어느 정도 탈피했다라고 얘기하는 지문도 있는데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까지 알면 너무 복잡합니다.